네, 안녕하십니까. NA정의행동 이현석입니다. 오늘은 후쿠시마 사고,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3월이었죠. 3월 11일 일본에서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자료와 데이터들이 있었고 저 역시도 그동안 많은 강연을 통해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걸 좀 짧게 요약해서 후쿠시마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고 현재는 좀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먼저 한번 보여드리지요. 이게 사실 후쿠시마 사고 있고 난 직후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됐던 사진들 중에 한 개입니다. 사고 현장을 수습하던 중이었고요. 수습하는 도중에 무언가를 옮기고 있는 사진입니다. 뭘 옮기고 있을까요? 예. 자세히 조금만 보시면은 안에 여기 보시면은 발이 하나 더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안에서 이제 수습을 하다가 조금 이제 피폭을 강하게 좀 받은 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몸에 묻은 방사선 물질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분을 그대로 병원으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좀 부축도 하고 같이 운반하는 것도 옮겨주는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냥 가기 힘드니 전을 씌워서 앞에 한 사람이 길을 안내하고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이런 종류의 옷, 마스크, 이게 지금 눈에도 쓰고 있고요. 이 신발도 총총 이렇게 테이프로 이제 테이핑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으면은 모든 방사선 물질들이 좀 다 이렇게 차폐가 될 거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사선, 대표적인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종류의 방사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약한 알파선 정도만 이런 옷들이 있을 때 차폐가 되고요. 제일 문제가 많이 되는 감마선의 경우에는 이런 종류의 옷 정도 갖고는 전혀 차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 왜 이런 옷을 입는 거냐? 좋은 옷을 입고 들어가면은 옷을 버려야 되기 때문인 거죠. 일종의 작업복입니다. 그리고 신발이나 이런 곳에 최대한 뭐가 이렇게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테이핑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것도 그냥 외부로부터 먼지 형태로 들어오는 방사선 물질을 막아주기 위한 것이지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역시 이것도 이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일본에서 있었던 현장을 찍은 사진입니다. 영화 판도라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일부 좀 제대로 설명된 것도 있지만 영화다 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요. 사고가 일어났다. 핵발전소에 사고가 일어났고 내가 핵발전소 근처에 살았다. 그러면은 뭘 해야 될까? 일단 도망을 가야겠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 지역에 오염된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피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내가 차가 있거나 자전거가 있거나 또는 걸어서 대피를 하고 싶으면 대피를 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선 물질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내 몸에 또는 내 옷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밖으로 이 피난구역 밖으로 벗어나기 전에 몸을 다 씻고 옷은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사선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3월 11일 그때 추웠습니다. 일본에서는 3월 11일 이후에 후쿠시마 같은 경우는 눈도 내리고 할 정도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요. 아이를 다 이제 씻기고 나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 몸에 방사선 물질이 묻어 있는지 이거를 여기 있는 분이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삐삐삐삐 측정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통과. 집에 가거나 대피소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시 계속 씻어야 되죠. 실제로 우리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핵발전소에 한번 견학을 가보시면요. 보통은 이렇게 통제구역까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통제구역에도 들어가는 그런 견학 코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꼭 들어가 보실 걸 추천하고 싶은데요. 들어갔다 오게 되면요. 샤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몸에
이렇게 무언가가 묻어 있을 경우에 그것을 씻어내는 과정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측정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되고요. 문제가 없으면은 정상적으로 귀가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사진까지 보여드리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 있었던 사진입니다. 논인지 밭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농경지에 무언가를 버리고 있습니다. 흰색이고요. 붓고 있죠. 뭘 버리고 있을까요? 후쿠시마 인근은 한국으로 치면요, 마치 횡성처럼 낙농업이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많은 소를 키우고 있었고요. 대부분의 그런 그 농가에서는 유기농 형태로까지도 이런 그 소를 키우면서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들을 생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사고가 생긴 거죠. 거기서 나오는 풀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소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오는 우유에서도 방사선 물질이 나온 겁니다. 그 팔 수 없겠죠? 당연히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처음에는 몇 번을 이런 식으로 버리고 반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가 계속 피폭을 받았고 소의 건강이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방사선 물질이 나오게 된 거죠.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소를 다 도살했습니다. 다 죽인 거죠. 이건 농가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한 그 타격입니다. 물론 그 소나 우유에 대해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도쿄전력이 보상을 해주기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중에 그럼 소를 다시 사갖고 왔어요. 내가 후쿠시마에서 소를 잘 키워가지고 우유나 치즈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우유가 후쿠시마산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서 드시겠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깨끗하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삶의 모든 것들이 이미 무너진 상태에서 앞으로 살 수 있는 희망조차도 없는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타깝게도 자기의 생명을 끊는 자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도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한 분, 소를 키우시던 분이 자기가 키우던 소가 있던 그 곳에다가 분필로 쓰고 이제 일종의 유서 같은 거죠. 유서를 쓰고 이제 자살했던 그런 이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핵발전소만 없었더라면이라고 이제 써 있고요. 그 밑에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써 있습니다. 누구야 미안하다. 누구야 지난번에 빚 갚은 거 못 갚아서 미안하다. 이렇게 가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다 쓰고 그리고 이제 자결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즉 핵발전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은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입니다.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들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자,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상식적으로 하나 알고 가시면 좋아서 한번 그림을 넣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방사선에 피폭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방사선 일종의 빛인 거죠. 아주 강력한 빛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형광등이나 조명이 있으면요. 이 앞에 조명이 있더라도 얇은 휴지 같은 것을 한 장 이렇게 놓고 이렇게 불빛을 보게 되면은 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빛이 보입니다. 이게 나오는 형광등 불빛이 휴지 정도는 관통해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이지요. 그와 비슷한 겁니다. 방사선 물질은 굉장히 강력한 빛을 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휴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종이, 철판 이런 것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빛인 거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던 감마선 같은 경우는 납도 그냥 납이 있으면 안 되고요. 거의 한 15cm에서 20cm 두께의 납이 있어야지만 저 빛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것을 막는 방법은 이 앞에다가 그런 콘크리트거나 납 같은 아주 두꺼운 아주 치밀한 그런
물건을 앞에 놓는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방사능을 차폐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 좀 헷갈리게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오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선 물질이 드럼통 안에만 딱 들어가 있으면은 참 쉽겠죠. 하지만 이게 분진처럼 먼지처럼 바람에 날아다니기도 한다는 겁니다. 뭐 핵발전소가 폭발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발전소 안에 있는 방사선 물질이 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 바람을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그림처럼 되는 거죠. 단순하게 저기만 있으면은 내가 여기서 멀리 도망을 간다거나 혹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다거나 이러면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먼지 형태로 날아다니게 되면은 이게 내 몸에 와서 붙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호흡을 하게 되거나 음식물을 먹기 때문에 내 몸속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밑에 그림을 통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염이 되어 있다. 그럼 샤워를 하면 몸 밖에 있는 것들은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나는 방사선 물질로부터는 안전해지는 거지요. 문제는 내 몸속에 들어와 있는 애는 아무리 내가 밖에를 닦더라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 밖에서부터 나오는 피폭, 이걸 이제 외부 피폭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이렇게 몸속에 들어와서 이런 방사선 물질이 먼지 형태거나 입자 형태로 들어와서 내 몸속에서 방사선을 계속 내뿜는 이걸 보고 내부 피폭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두 가지가 이제 구분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외부 피폭보다 내부 피폭이 더 무섭다. 그리고 후쿠시마도 무섭지만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더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모두 다 이렇게 내부 피폭 문제에는 별반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이제 약을 먹는다거나 또는 시간을 경과한다거나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후쿠시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2011년도 3월 11일에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원래 좀 지진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일본에서도 진도 9.0 굉장히 큰 규모의 지진이 있었던 것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그마한 그 동그라미들이 많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지진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서 있었던 여진들을 좀 표현해 본 겁니다. 사실은 이 여진은 지금 후쿠시마 동일본 대진이 있은 지 벌써 6년이 지나서 7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거고요. 공식적으로 피해 집계들이 나온 것들이 있는데요. 인적 피해는 약 24,000명 정도. 그 중에 이제 사망이 15,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실종이나 부상자들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었고 이쪽 동일본 지역 전체가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다. 보시게 되면요, 이게 지금 일본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습니다. 여기서 요 밑에가 도쿄가 되겠고요. 일본의 수도 도쿄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지진이 있었던 진앙지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도쿄의 북동쪽 쪽에서 지진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후쿠시마 사고는 어떻게 생긴 거냐? 사실 그 핵발전소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나 이런 것들은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핵발전을 얘기할 때 이런 종류의 사고가 생기면 위험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핵발전소는 정전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발전소 안에 있는 핵 연료가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이거는 꺼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그 안에서 핵분열이 진행되는 거죠. 즉 뜨거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전소의 경우에는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이 뜨거워진 연료를 냉각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냉각시키려면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 핵발전소는 이 냉각을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송전선로도 설치해 놓고요. 비상용 발전기도 만들어 놓고요.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비상시 쓰려고 비상용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핵발전소 견학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송전탑이 망가졌어요. 비상용 디젤 발전기도 망가졌어요. 후쿠시마의 경우로 친다면 배터리도 망가졌어요.
이 세 개가 다 망가질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된다고 보십니까? 아주 작은, 정말 작은 그런 확률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겠죠. 그건 확률로 계산해 보면 그럴 겁니다. 그런데요, 사고는 그런 일들이 겹칠 때 일어나는 겁니다. 후쿠시마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 지진이 일어났고 송전선로가 끊어졌고요. 그런 상태로 있었죠. 그 상태로 얼마 동안은 전기도 공급되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그 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자, 쓰나미도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높게 왔죠. 근데 이 후쿠시마의 발전소는 이 정도 규모의 쓰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요. 벽이 그래서 높지 않았고요. 또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무슨 실수가 있었느냐? 비상용 배터리와 비상용 디젤 발전기가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쓰나미가 왔으니 물에 잠겼겠죠? 그럼 당연히 이 두 개는 쓰지 못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끊어져 버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럼 다음엔 뭘 해야 되는 거냐? 그러면은 외부에서 전기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긴급하게라도 발전차 같은 걸 갖고 와가지고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지진은 후쿠시마에만 생긴 지진이 아니고요. 동일본 지역 전체를 강타한 지진이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즉, 전원 공급 차량이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차를 갖고 오려고 보니 길은 막 엉망진창이 돼 있고 다른 지역에도 난리가 나 있고 이러다 보니 제때에 전원 공급 장치가 있는 차량이 후쿠시마까지 도착을 못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에서 부글부글 해결료가 뜨거워지고 냉각수가 끓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된 겁니다. 다음 보시게 되면 그걸 좀 자세히 그린 건데요. 그 안에 있었던 요 핵연료 봉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뜨거워지게 된 것이고요. 뜨거워지게 되면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물이 수증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만들어진 수증기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이 안에서 수소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수소가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뻥 하고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폭발 사고가 벌어진 거고요. 건물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후에 사실은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터진 것도 위험했는데요. 터지고 난 다음에 자, 해결료가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뜨거워진 해결료가 이게 계속 뜨거워지게 되면은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실제로 후쿠시마의 경우에는 이후의 사후적인 기록으로는 대략 한 3,200도 정도까지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이 1,500도 정도에 녹습니다. 따라서 3,000도가 넘어버리게 되면요.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경남 용기 다 녹아버리고요. 콘크리트도 뚫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나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부르는데요. 녹아가지고 떨어졌다는 거죠. 즉 어느 정도나 녹아서 밖으로 나왔는지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왜 그러냐? 어느 지역이나 지하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죠. 엄청나게 뜨거워진 해결료가 지하의 대수층과 만나게 되면 우리 겨울철에 난로 위에 물을 떨어뜨리면 물이 바르르 하면서 튀어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증기가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신 1차 폭발이 아니라 2차 폭발, 더 큰 규모의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간에 여기까지는 닿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나오는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이 건물 밖으로까지는 나온 것 같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뒤에 자세한 그림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후쿠시마 비포 앤 애프터입니다.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 그래서 각각의 이제 발전소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1, 2, 3, 4네요. 예. 뭐 보시는 것처럼 뚜껑이 날아간 거죠. 위에 있었던 그 발전소의 뚜껑들이 날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종 이걸 보고 이게 수소 폭발이기 때문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핵폭발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핵폭발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뭐 핵폭발이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정확하게는 공식적인 표현들로는 수소가 폭발한 것이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발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폭발이죠. 터져 나왔으니까요. 자,
후쿠시마는 지금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지 6년, 지금 7년이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녹아버린 해결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죠. 들어가면 죽는 거니까요. 로봇을 몇 번 들여 넣어 봤는데 로봇가 들어갈 때마다 전부 다 망가져서 작동을 못했습니다. 고온, 고압, 그리고 고방사선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로봇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면 다 망가져 버리고 했던 거죠.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갖고 있는 일본도 이 환경에서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를 좀 써봤습니다. 뮤온이라고 하는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입자를 가지고 이것을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입자를 가지고 마치 엑스레이 사진을 찍듯이 검출기를 놓고 이 해결료가 어디에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본 겁니다. 이게 그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2015년도에 도쿄전력이 공개했던 건데요. 2011년도 사고가 나고 나서 15년, 약 4년이 지났는데 그때까지 찍은 사진 중에 제일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뭔지 잘 모르시겠죠? 옆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그 그림을 하나 더 넣어봤습니다. 사실은 요 그림에 따라서 원자로가 이렇게 경남용기 있고 원자로가 있고 그 안에 해결료가 있을 거다라는 거를 대략 추정해 보건대 해결료가 녹았구나, 밑으로 나왔구나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데만 4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2017년도 올해 2월 달입니다. 드디어 이제 로봇이 들어가는데 성공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들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료에 원자로에 압력 용기가 있고 해결료가 여기 이렇게 녹아가지고 떨어져서 밑으로 흘러내렸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떤 상태인지 한 번도 들어가서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작업자들이 있죠. 작업자들이 이 큰 건물 밖에서 로봇 한 대를 겨우 들여보내가지고 여기를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저는 참 대단한 일이라고 봅니다. 찍은 사진이 요겁니다. 보시면 요렇게가 구멍이 보이시죠? 네, 요렇게 해서 녹아있는 구멍이 있구나. 즉 원자로 안에서 다 해결료가 녹아서 밖으로 떨어졌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이것만 찍으면 그럼 다 아는 거냐? 사실 뭘 정리해야 될지를 알아야 이후에 수습을 하고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6년 걸려서 이 사진을 겨우 건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복구를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아시겠지만은 후쿠시마에서 사고가 일어난 발전소는 한 개가 아니고 4개입니다. 여기에 지금 사진 찍은 것은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 있는 것 중에서 2호기에 대해서만 사진을 찍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조만간 요 비슷한 기술을 도입해서 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는 뭐 이걸 조금씩 복구를 해서 뭐 이제 사고 초기보다는 건물들을 좀 복구를 한 모습들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게 2013년도 사진입니다. 최근 뭐 위에서 찍은 위성 사진 같은 것들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게 좀 사고 전에 후쿠시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후쿠시마 1, 2, 3, 4, 5기가 이렇게 좀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원래는 뒤에 이렇게 산도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야구장도 있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위성 사진 요거는 구글에 들어가시면요. 구글 위성 사진 통해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방파제가 있죠? 여기 이렇게 방파제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보시면은 뭔가 조그맣게 지금 뭐 탱크 같은 게 잔뜩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산을 다 깎아내고 나무 다 베고 무언가 이런 거를 지금 잔뜩 만들어 놨죠. 뭐냐? 핵발전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가 나고 난 다음이거나 냉각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 지금은 전기도 공급되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발전소를 계속 냉각시켜야 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안에서 순환하면서 냉각수가 순환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것처럼 밑에 구멍도 나 있고 물이 새고 이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오염된
냉각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그 인근에 있는 산이나 또는 약간의 공원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냉각수를 저장하는 탱크들이 그 인근에 잔뜩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전에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냉각수가 들어가 있었던 탱크가 물이 샜던 거죠. 또 하나 지하수가 이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흘러가고 있는 지하수가 어딘진 모르겠는데 발전소 안하고 서로 맞닿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지하수는 오염이 안 되어 있는데 나오는 그 지하수들은 오염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인근에다가 이런 벽을 쌓고 뭐 이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지하수 문제는 아직도 100% 깔끔하게 해결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고가 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도 이 인근은 땅이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이 발전소의 수습이 100%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오염된 그런 방사선 물질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후쿠시마 인근의 그 대피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후쿠시마 사고 직후에는요,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경 20km 구역을 대피 구역으로 설정했었고요. 30km는 어쨌든 그 피난을 하기 위한 준비 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건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그냥 구역인 거고요. 실제로는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그날 바람이 이쪽으로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위에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30km보다 더 먼 구역도 피난구역으로 설정이 되었고 지금도 이 구역은 피난구역입니다. 30km, 20km 그러면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이요. 반경이 15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북한산 끄트머리 정도까지로 선을 그으면은 대략 15km 정도 됩니다. 따라서 서울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넓은 구역이 현재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거나 또는 이제 뭐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그런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태, 2017년 3월 현재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크게 세 가지 구역으로 이게 피난 구역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붉은색 구역, 귀한 곤란 구역입니다.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고요. 반면 여기 보시면은 주황색 구역이 있죠.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살 수는 없는 구역입니다. 즉, 여러 가지 뭐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갖고 온다거나 이제 왕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만은 여기서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죠. 녹색 구역은 이 주황색 구역, 거주 제한 구역을 해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구역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또 여러 가지 환경단체들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을 점점 줄여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구역을 점점 줄여야 이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그 범위도 줄어들고 또 피해 복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같이 겹치면서 현재는 이 구역들이 점점 줄고 있고요. 하지만 이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 귀한 곤란 구역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저는 출입이 통제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에서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안타까운 사연으로 후타바 병원에서 있었던 참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타바 병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현에 있었던 병원이고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약 4.5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이 병원은 지진의 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정도가 끊어져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사실은 뭐 크게 대피할 이유도 없었고 그냥 보시는 것처럼 지진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나와서 대피하는 선 정도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이 되면서 이 구역이 대피 구역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럼 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약 300명 정도의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병원이 노인 요양병원으로 등록이 돼 있었고 정신병원으로 등록돼 있어서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 즉 거동이 가능한 사람들로 이해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냥 45인승 버스를 그 대피 차량으로 보내준 거죠. 당시에 이 병원에 있었던 병원장은 이렇게 좀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먼저 건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좀 중증 환자들은 다음에 대피하자. 다음에 다른 차량으로 가자. 그래서 먼저 300명 중에서 150명 정도를 기존에 있었던 45인승 버스로 먼저 대피를 시킵니다. 여기서부터 사실 문제가 생깁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는 이 150명이 대피한 것으로 이 병원은 모든 사람이 대피가 끝난 것으로 이해를 한 거죠. 다음 차가 와야지. 그리고 중환자이기 때문에 그냥 버스가 아니라 뭐 앰뷸런스라든가 중환자를 이송시킬 수 있는 다른 것이 있어야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도 다음 차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 이틀 동안에만 이 병원에서 모두 5분이 돌아가십니다. 전혀 케어가 안 되는 거죠. 바로 다음에 차가 올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병원장과 사무장 두 사람이 150명의 환자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연락이 겨우겨우 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핸드폰도 있을 거고 전화도 있을 거고 연결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전국적인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었던 거죠. 겨우겨우 연락을 한 날, 그날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후타바 병원에서 위에 있는 보건소로 가서 몸에 방사선 물질이 묻었는지 어쨌는지 이런 검사를 간단하게 하고 이 밑에 있는 고등학교로 대피를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으로는 차량으로 1시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그날 후타바 병원에서 출발해서 위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던 그 시간에 후쿠시마 핵발전소 3호기가 추가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길이 통제가 돼버린 거죠. 못 가게 돼버린 겁니다. 빙빙빙빙빙빙 돌아서 대피소로 가게 되었고 새벽에 출발한 차가 밤늦게나 되어서 다시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하루 동안에만 또 역시 5분이 돌아가시게 되고요. 이후에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약 300여 명이 있었던 이 병원에서만 약 50여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비극인데요. 일본에서는 이거 관련해서 책도 여러 권이 나왔고 관련한 다큐멘터리도 여러 편이 나왔습니다. 저도 짧게 한겨레 21에 관련한 글들을 썼는데요.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준비가 그나마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일본이었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 내지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노인분들, 환자들은 대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핵발전소가 우리가 단순하게 방사선 피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남겨주는 교훈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1차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 이 정도 살펴보고요.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후쿠시마 사고의 자세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